근데 한창 그 칼군 사건이 많이 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버스 정류장 이렇게 있어. 근데 어떤 아저씨가 희한하게 막 안쪽에 손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느낌이. 아니 저 사람이 순간적으로 풀에서 칼을 꺼내서 칼부림을 한다면? 선생님이 임상 범죄 심리를 하니까 그쪽을 희망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건데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겁이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 네. 범죄 심리 쪽은 겁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분들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의외로 심리학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자기에게 결핍을 채우려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범죄에 대한 예민도가 높으면 범죄 심리학을 선택하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이 조금 편향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항상 나의 가치 중립성을 생각하면 네. 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음이 단단해야 돼, 심리학을 맞아요. 하려면. 특히 범죄 심리는 네. 자칫해서 계속 가해자들 만났다 보면 그쪽으로 쏠릴 수 있거든요. 맞아. 왜냐면 걔를 정당화해버리는 게 내가 마음 편하니까. 네. 글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분들. 네. 맞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쓰셔야 내가 글쓰기가 싫다, 글을 못 쓴다, 그러면 임상은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법정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맞아요. 더 민감해질 수 그럼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자기가 쓴 보고서가 문제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소환될 수도 있잖아요. 네, 법정에 소환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이 부분에 이렇게 썼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거 설명 못해. 아름답게 쓰려고 쓴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확 느껴지니까 왜 이렇게 위험하게 글을 쓰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임상도 임상이지만 범죄 심리를 기반으로 한 임상을 했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표현이 이게 어쨌든 법정이나 경찰이나 들어가서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임상 쪽보다 조금 더 민감한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련할 때도 글로 빨간펜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저도 피곤해요. 네. 우리 범죄 심리는 또 제도와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행정가와 실무가와 연구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영역이 맞아. 있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분야별로 차이는 있는데 결론은 심리학을 하려면 글은 쓰셔야 된다.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전공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역별로, 심리학 영역별로 특성들이 좀 있잖아요. 네.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이미 대화 분위기부터가 달라요. 아유, 알죠. 따뜻한 상담은 이들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거를 목표로 애정을 가지고, 이게 목표이신 분들이어서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임상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가 메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평가. 분석과 평가가 메인이기 때문에 예리하게 보고 날카롭게 분석하고 이거를 글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분들. 저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이 통찰과 분석이라고 이전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가 쪽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상 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예리한 무언가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전 쭉 미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관찰력이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컨텐츠에서 다루기도 할 거지만 저는 남들보다 약간 민감한 구석이 있어요. 그 민감한 구석 때문에 예를 들면 면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 앉으면, 내가 평가해야 되는 사람이 앉으면 앉아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구나를 남들보다 좀 빨리 캐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부 졸업하고 석사 들어가려고 영어 학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이제 가르치면 나와야지. 그랬는데 저랑 1대1 상담하시고 다 울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게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나보다 더 잘하냐고. 간이하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애를 이렇게 깊숙이 잘 아시냐고. 근데 저는 관찰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면담하거나 혹은 평가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자로서도 되게 필요하죠. 약간 트렌드가 좀 보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바운더리가 넓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역량이 뭔지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픽스된 0점이 있으면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업다운이 조금 가능은 하지만
원래부터 여기서 태어난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영점이 어딘지 잘 아는 사람이 이거에 잘 맞는 직군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우리도 사실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구석이 있어. 그걸 잘 알아야지. 잘 맞는 영역이 있어요. 맞아요. 네, 잘 맞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내가 상담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있어요. 중독인 사람이 저 술을 끊고 싶어요. 제가 술을 못 끊어서 가족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제 커리어도 망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술을 마셔. 이러니까 약간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류애가 사라지면서 마음속으로는 저기요 그럼 도움을 그냥 청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로 변화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너무 앞뒤가 다르지 않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날 보면 넌 상담은 못하겠다. 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분석이나 하자. 네, 뭐 이론가가 되자. 이런 생각에 차라리 시니컬한 사회심리학자가 된 거죠. 아직까지도 저는 사람이 엄청난 의지를 가져서 개인의 노력으로 환경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여기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 중독자들은 뇌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학부 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학부 때부터 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면은 심리학에 딱 전공을 들어갔을 때 애들이 이거 내가 생각한 심리학 아닌데? 이런 게 확 오거든요. 네, 선생님은 심리학을 쭉 하시면서 이거 내가 생각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적 있으세요? 통계. 아, 분명히 우리나라에선 심리학이 문과인데 네. 왜 여기서 갑자기 내가 버린 수학을 하고 있나? 그때 현타 많이 오죠. 뭐지? 막 무슨 공식 얘기하는데 저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진짜 전혀 기억 안 나는데. 난 그때 공학 계산기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때 한번 좌절을 경험하고 석사를 왔는데 우리 김영훈 교수님 심리심리학을 듣고 쉽지 않지. 저는 이 부분은 괜찮았어요. 왜냐면 학부는 제가 심리학이 이공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뭐 화학, 생화학, 해부학 뭐 이런 거 다 했었어서 그 다음 질문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사실 뭐 박사 때까지는 미친 듯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진짜 막 너무 재밌더라고. 연구하는 거 너무 재밌고 연구 재밌죠? 네. 그리고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교수님이 왜 박사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 저는요 남들보다 좀 빨리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흥미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심리학을 선택했는데 미친 천재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한 영역을 막 쭉 공부를 해.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내용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롭게 나온 연구를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끝없이 열등감을 느껴요. 저는 근데 열등감이 제가 계속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동기가 되는데. 네. 그래서 승부욕이나 열등감을 자극하는 분야를 그러니까 끝없이 자극하는 분야를 만나기 어려웠는데 심리학이 나한테 그렇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질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눈으로 약간 얘는 조금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박사를 했죠. 박사까지 했을 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졸업을 딱 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목적성을 잃어버린 느낌? 그래서 좀 심리학 계속 하는 게 맞나? 특히나 돈과 연구가 이 꼴이 아니잖아요, 우리 쪽은. 특히나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연구를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게 사실상 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녹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하려면 내가 교수가 되는 것밖에 없어. 근데 교수가 될 가능성은 진짜 너무 작고, 근데 이걸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계속 돈을 녹여가며 연구를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약간 현타가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의 갭이 너무 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구에 대한 정도 약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심리학이 애증의 관계처럼 느껴지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을 조금 놓고 이제 무관한 서핑이나 뭐 독일어 같은 거에 집중하면서 꼭 심리학 그냥 네, 올인할 필요는 없다. 자아 실현을 위한 거지 이런 생각.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리학 그만두고 싶을 때 때려치고 싶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만날 때 구체적으로?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누가 친한 사람이 뭐 이렇게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내 남편 좀 봐줘? 그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범죄 경력 떼보고 못 떼보고 다 확인부터 해라. 말짱한 얼굴로 범죄 저지르는 사람 많아. 되게 많다. 겉으로 봐서 모른다. 말짱한 직업 갖고 말짱한 얼굴 가지고 맞아. 절대 얼굴이나 이야기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 거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의 범죄성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던가 너무 도덕성이라던가 뭐 아니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던가 인지 왜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그러고 싶지 않아도 분석을 하게 되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지 왜곡이 심하다. 나와는 결이 다르겠구나. 왜냐면 나는 사적인 상황에서도 일을 하고 싶진 않으니까. 네. 누군가 어쨌든 나의 주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없다? 그건 안 돼.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 나에게 거슬리는 거는 범죄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1에서 10까지의 단계로 보면 7 정도 가면 범죄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한 2에서 이미 센싱을 하는 거지. 요런 생각 위험해. 지금 인지 왜곡이야. 이렇게. 더 가면 안 돼. 저는 범죄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피해 가해 상황을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한창 그 칼부림 사건이 많이 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버스 정류장 이렇게 있어. 근데 어떤 아저씨가 희한하게 잠바를 입었는데 잠바 안쪽에 손을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느낌이. 왜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놓고 있지 왜 이렇게 놓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일단 오른쪽 손과 이제 이쪽 사지 마비가 있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마비가 있나 다리를 봤는데 마비는 없어. 그리고 핸드폰을 안쪽 주머니에 넣었나? 그렇다고 하기에는 손을 너무 오랫동안 꽂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상하다. 근데 내가 이걸 확인하는 동안 이렇게 쳐다보니 아니야. 발끝부터 이렇게 그래지.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상하다 하는 순간 옆으로 옮겨서 거리를 좀 둬요. 움직임을 계속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 만약에 저 사람이 순간적으로 품에서 칼을 꺼내서 칼부림을 한다면 주변에 누가 다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항상 도주로를 확보한다고. 근데 저희 이모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희 이모는 난 네가 그런 생각하는 거 싫어! 범죄 심리학하는 거 싫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모가 마음 편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맞죠. 맞아요. 저는 조금 다행히 제가 계속 가해자들을 상담할 수 있는 거는 좀 둔감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뭐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그리고 딱히 무서운 것도 없어서 보통 막 처음 면담하고 막 이런 되게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도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 배탈 났는데? 경찰서 처음 갔을 때? 저는 처음 만난 게 살인자였어요. 묻지마 범죄 연구로 시작해가지고 살인자였는데 딱히 무섭고 이런 거 없고. 선생님 그것도 정상은 아닌 거 아시죠? 일반적으로 무서워야 하는 상황에 무서움을 못 느낀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딱히 불안이 과도하게 났다. 예. 저희 출장 갈 때 보호직 공무원들 진짜 안타까운 게 경찰은 2명씩 짝지어 가잖아요. 여기는 혼자 가요. 그럼 위험하지. 취약하지. 네. 특히 여자가 혼자 남자 대상자 막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민감도도 필요해요. 위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심하면 일을 못해요. 그쵸. 네. 왜냐면 과잉 반응을 하게 네. 되니까. 왜 또 특히나 수용자나 아니면 가해자들은 그런 걸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나를 의심한다, 나를 경계한다라는 감정에 너무 예민하니까 그런 감정을 배제하고 대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편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뭐 일할 때는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뭐 발표 불안 이런 것도 저는 별로 없고 저는 저희 교수님만 없으면 안 불안해요. 나 우리 교수님이 보고 있으면 그렇게 무섭더라. 저는 희한한 게 이렇게 예민함이 높은데도 사람은 똑같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환경 중 분명히 이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했을 것이다. 물론 나쁜 새끼는 나쁜 새끼지. 근데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흔들리진 않지만 그 원인을 좀 다양한 분야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 덜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고등학생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때 나는 내 도덕성을 의심했어. 너무 융통성이 넓은 사고 때문에 내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엔 심리학자로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틀린 건가? 왜 틀렸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조금 다양한 철학적인 사고를 갖는 데 도움이 됐지만 고등학생 때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그 수련할 때 저는 어쨌든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곳 병원에서 수련을 했으니까 그때 슈퍼바이저님 말씀하셨던 게 범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점점 더 와닿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양가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범죄자 보면서. 네. 그러니까 물론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일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뭐 환경적인 요인이든 뭐 어떤 다른 요인이든 일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거라면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면 맞아. 이들은 다시 우리와 같은 사회 속의 일원으로 그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범죄 심리학 하면서 악랄함이 범죄 이꼴 범죄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악랄함은 범죄를 안 저지르면서도 악랄함을 계속 유지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더 신물이 나. 그러니까 그 악랄함, 그 마음속에 있는 악랄함은 무조건 범죄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콜라보 되면 고문하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격장애나 막 성격장애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성격장애들이 진짜 좀 악랄할 때가 있어. 사람이. 근데 결국에는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만나긴 하지만 그 앞에 일전에 에피소드가 엄청 많아. 견디기 힘들었겠다. 가족들이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 있죠. 선생님은 돈을 안 벌어도 되면 무슨 직업을 갖고 싶어요? 저는 서점 주인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책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냥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었어요. 약간 책 읽는 게 중독이어서 집에서 책을 못 읽게 했어요. 아예 그 집에서 책 읽는 걸 못 읽게 해서 밤에 숨어서 가로등 불빛으로 방 안에서 책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책을 잘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보면 진짜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제 책을 읽어요. 근데 책은 진짜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 서점 주인을 한다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왜냐면 서점 주인은 읽고 권유해주고 뭐 소개해주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식물도 좀 넣고 식집사 인류애가 없어지면은 식물이나 동물을 좋아해야 돼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책을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짜 정적인 사람이고 저는 정말 동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습을 할 때도 귀납적으로 학습하는 편.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서 막 맨 땅에 헤딩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니즈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책을 읽는 이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는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저는 화가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하던 걸 살려서. 네,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만뒀던 건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춘 그림, 곧 돈을 벌기 위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쌓아둘 공간도 있고 남들이 사든 말든 뭐 상관없고 이러면 그냥 그림 그리고 그 갤러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모임도 하고
예, 뭐 파티도 하고, 예, 뭐 서퍼들도 불러가고 서핑도 하고, 예, 사실은 화가라고 하지만 그냥 놀겠다. 뭐 앤디 워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앤디 워홀 같이 살고 싶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우리 다음 컨텐츠에서는 또 즐거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요. 안녕.